안녕하세요. YTN 수어 통역사 박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통신 직업 탐구생활 방직탐의 인터뷰를 맡은 백유빈입니다. 오늘은 YTN에서 수어 통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박지연 수어 통역사님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수어 통역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세한 소개부터 또 장애인 방송까지 아주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토크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정말 만나 뵙고 싶었던 분이셨어요. 고맙습니다. 아마 저처럼 YTN 뉴스를 자주 보셨던 분들께는 정말 익숙하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수어 통역사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일까요? 그 단어 그대로 수어 통역사는요, 농인과 청인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통역의 역할을 해주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농인과 청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농인과 청인은 한자어기는 한데요. 그 당사자분들이 그렇게 불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농인은 듣는 것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을 농인, 그리고 잘 들을 수 있는 분들을 청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수어 통역사라는 직업이 가진 매력은 무엇일까요? 수어 통역은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그 언어인 수어를 통역하기 때문에 참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방금 수어를 감성이 가장 풍부한 언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네. 예를 들면은 수어는 단어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요. 그 단어의 그 의미도 같이 전달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이게 좋다라는 수어예요. 네, 좋다. 네,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면 좋아 이렇게 해서 표정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네. 하면 느낌이 어떠세요? 네, 좀 표정이 아무래도 좀 안 좋다 네, 보니까. 네. 좋은 척하다의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네. 정말 좋은 것은 좋아. 근데 어. 하면 좋다라는 수어를 하지만 실제로는 좋은 척하다의 느낌이 맞는 건 거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모든 몸과 감성과 표정으로 그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저는 가장 감성이 풍부한 언어가 수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어 통역을 할 때 네. 이제 통역사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수어 통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뉴스를 준비하는 시간이 확보가 되어져야 돼요. 제가 1시간 뉴스를 하면 적어도 1시간 모니터, 그리고 그 뉴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 뉴스 또 나이트 뉴스까지 다 챙겨보고 하루의 뉴스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가는지를 그 흐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 그다음 새로운 표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고민해야 되고, 저희 통역사 그룹이 방송 통역사만 따로 모여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면서 늘 매일같이 뉴스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도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학생으로서 평소에 YTN 뉴스를 굉장히 많이 챙겨보는 편인데요. 아, 네. 이제 그럴 때마다 궁금했던 게 이제 앵커나 브리핑 해주시는 분께서 말을 좀 빨리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대처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베테랑 아나운서일수록 더 말씀이 빠르세요. 네, 그리고 잘 들리세요. 근데 저희가 그 말의 속도가 빠른 것이 통역사들한테는 가장 어려운 숙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노력하는 편이기는 한데, 기자들마다, 앵커들마다 말의 패턴, 그다음에 기사에 어떤 쓰시는 내용, 이런 것들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고전하는 앵커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앵커분의 모든 리딩을 다 찾아서 기사, 단신, 리포트 다 분석해서 하루 종일 그 기사만 들었어요. 그분의 목소리로, 그분의 언어로 계속 하루 종일 들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딱 깨달음이 왔어요. 뭔가 소리가 천천히 들리는 그런 기적이 저한테 와서 훨씬 더 수월하게 이제는 익숙하게 통역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 최근 코로나 브리핑으로 인해서 수어 통역사분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죠. 네. 근데 이제 브리핑 초기에는 좀 수어 통역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브리핑 초기에는
그 수어 통역사 배치가 처음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농민에게만 아주 중요한 긴급 브리핑인데 정보가 소외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긴급하게 수어 통역사가 배치가 되었어요. 배치가 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방송사에서 수어 통역사를 배제한 예, 브리핑 발화자에게만 카메라와 화면이 되어졌기 때문에 또 농민이 수어 통역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화면에서 보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YTN에서 5대5 풀샷으로 수어 통역사와 브리핑 발화자를 같이 잡아주신 덕분에 농아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반응이 좋으셨고, 그걸 통해서 다른 방송사들도 코로나 브리핑 수어 통역사를 크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되게 기적 같은 날이 그렇죠. 네, 오게 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코로나 이후에 국가 행사장 안에서 이제 네. 수어 통역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지만 그래도 네.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부분이 개선되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또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뭔가 긴급 브리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도 코로나 브리핑처럼 수어 통역사가 옆에 같이 서서 동시에 통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국가 행사가 있을 때 국가 행사장 안에 수어 통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대통령님이 오시거나 총리님이 오셨을 때 저희가 바로 옆에 이렇게 강단에 서지 않아요. 보통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서 통역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 끝에 네, 국가 행사장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는 있어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어 통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어 통역 자격증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격증은 총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기시험, 두 번째는 실기시험, 세 번째는 합격자 연수예요. 필기시험은 총 4과목이 있어요. 첫 번째 과목은 한국어의 이해예요. 통역을 하려면 우리가 국어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급 공무원 시험 같은 시험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장애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필기시험이고요. 세 번째는 농민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청각장애 이해라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저희가 통역을 공부하기 때문에 수어 통역의 기초, 통역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필기시험은 총 4과목이고 60점의 커트라인을 넘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꽈락은 40, 무조건 40 이상, 60까지는 점수를 받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실기시험인데, 실기시험은 실제로 저희가 수어를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3가지 과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농아인의 영상이 이렇게 보여지면 그 영상을 보고 필기로 통역을 하는 거예요. 한국어로 필기를 써서 답안을 제출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농아인의 영상이 나오면 그걸 보고 음성 통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농민이 수어를 저희가 청인에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성 통역 시험이 있고요. 마지막은 소리를 듣고 저희가 수어로 직접 하는 수어 통역, 이렇게 해서 총 3가지의 실기 시험이 있고요. 마지막은 합격자 연수예요. 통역사분들 다 같이 모이셔서 연수 받으시면 되게 즐거운 이렇게 동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수까지 하시면 자격증이 부여가 됩니다. 그럼 자격증만 보유하고 있으면 바로 이제 수어 통역사로 활동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자격증 보유하시면 바로 수어 통역사로 활동이 가능하세요. 혹시 또 필요한 경험이나 스펙 같은 게 있을까요? 활동하시다 보면 농아인분들을 많이 만나시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쓰시는 관용적인 표현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단어들을 많이 이제 익히실 수 있으시게 될 거고요. 농민들에게 실제로 음성 통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음성 통역 연습을 꾸준하게 하시는 것도 또 방법이실 것 같아요. 그럼 현재 전국의 수어 통역사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실까요? 지금은 이제 2000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수어 통역사는 1865명이 계세요. 그리고 올해 이제 2021년 기준으로 하면 대략 한 2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농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전국에 수어 통역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아야 할 것 같은데 아직은 그 수가 좀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어 통역사 분들이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한 2,000명 정도, 2,000여 명 정도 되시는데요. 청각장애인분들이 총 지금 39만 명 정도가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0명당 1명꼴로 수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 보니까 실제로는 통역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네, 청각장애인 200명당 1명이면 그래도 꽤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국에 수어 통역 센터도 있다고 들었는데 전국에 몇 개의 센터가 있고 또 그 역할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지금 200여 개소가 있고요. 그 수어통역 센터 안에 직원 수가 좀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직원 수가 좀 더 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한 네 분 정도, 농통역사 포함해서 한 4분에서 뭐 5명, 6명 정도 이렇게 있지만 대부분 4분이 일하세요.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또 거리도 멀고 하시기 때문에 너무 불편한 것들이 많아서 직원분들이 조금 더 확충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방금 농통역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식적인 명칭은 저희가 청각장애인 통역사라고 부르지만 저희 쪽은 이제 농아인 통역사, 농인 통역사, 더 짧게는 농통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농통역사는 농인과 청인 통역사의 그 중간에서 조금 더 저희가 통역의 오류를 줄이고자 농통역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를 들면은 청인 통역사가 뭐 경험이 다 다르시겠지만 수어 통역사의 숙련도 이런 것들이 다 다르시고 또 농인도 본인의 교육의 유무에 따라서 또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수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다 다르세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가장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통역을 중간에서 이렇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저희에게 많이 주시고 있어요. 농통역사라는 직업이 좀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럼 농통역사분들이 실생활에서 통역을 하시는 사례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법원 같은 경우에는 농아인이 만약에 뭐 피고인이다 그러면 그 농아인을 위해서 꽤 많은 통역사들이 배치가 되어져야 돼요. 뭐 판사님 옆에, 변호사 옆에, 네네. 아니면 검사 옆에. 그래서 한 명의 통역사가 아니라 많은 통역사들이 수화로 전달을 하고 또 오류를 줄여야 되는 그런 곳에 농통역사가 같이 함께 하기도 하고요. 또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농아인분 한 분이 이제 척추 수술을 해서 그 베드에 이렇게 엎드려서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네. 회복을 하실 때 일주일 동안 엎드려 계셨어야 되는데 네. 그때의 통역은 의사 선생님의 그 말씀을 수어 통역사가 듣고 전달하면 농아인 통역사가 그 베드 밑에 이렇게 들어가서 네. 그 농아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있었어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실제로 해내고 계시고요. 농통의 그 역할이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방송에서도 저희가 지금 제가 방송에서 통역을 하고 있지만 저 대신에 농아인 분이 통역을 하시고 바로 앞에 청인 통역사가 있어서 그렇게 중개 통역을 하기도 해요. 또 제가 알기로는 한국 수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럼 한국 수어가 있으면 또 외국에서 사용되는 수어도 있는 건가요? 아, 네. 농인이 사용하는 언어가 수어라는 거는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깜짝 퀴즈 하나 낼게요. 그러면 한국 농인이 사용하는 수어는 뭘까요? 한국 수어라고 아,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미국 농인도 수어를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미국 농인이 사용하는 수어는 뭘까요? 미국 수어. 네, 맞습니다. 네, 그 자국에서 우리가 이제 언어가 다 다른 것처럼 네. 그 나라의 언어로 또 그 나라의 수어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각자 나라에 맞는 그 수어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하지만 문화권이 비슷하면 저희가 언어가 비슷한 것처럼 네. 수어 역시도 그 문화권에 따라서 비슷한 수어를 같이 그렇게 구사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또 마지막으로 수어 통역사를 미래 수어 통역사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수어 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통역이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이게 산이란 선인데 산에 오르기 위해서 저희가 입산 티켓을 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막상 통역사가 되시고 나서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애씀이 필요하세요. 예를 들면 산도 뭐 겨울산, 뭐 가을산, 여름산 다 다른 것처럼 저희가 통역의 분야도 너무 다양하고 많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 통역의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자신이 나도 모르게 성장이 있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러니까 농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통역사를 꿈꾸시는 분들도 뭔가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셔서 또 열심히 통역을 준비하시다 보면 아주 훌륭한 수어 통역사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어 통역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편에서는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한 주제로 또 다양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역사님. 네, 고맙습니다.